뉴스 타임지라가 있어요. 잘 나오는 한국에서. 한국에 그 연고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틀란타 지역을 특별히 취재차 열을 오셨어요. 오시고 가시고 빼면 한 일주일 동안 이 지역에 취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여성문학회 취재 오셨어요. 취재 본부장님 잠깐 일어서셨어요. 박수. 같이 오신 기자님, 이승현 기자님. 자, 두 분 반갑습니다. 희망사항은 아틀란타가 참 잘 성장하는 좋은 도시로 비칠 수 있도록 멋있게 써주세요. 네, 회장님께 소개받은 정명입니다. 회장님이 좀 잘못 설명하셨는데 문학평론가가 뭐 시, 수필 다 섭렵했다는 거는 뻥이고 그것저것 다 못하니까 그냥 겨우 이제 문학평론이나 해갖고 문학에 그냥 곁다리나 껴볼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학평론가의 사실. 해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질 때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현실이 변했을 때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철학자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철학자입니다. 시인도 거기에 어떤 같은 등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 시인이 이미 그 현실을 파악한 것을 시인이 얘기한 것을 문학 평론가들은 더 뒤따라가면서 시인이 벌써 그것을 파악했구나라고 뒤따라가면서 이제 평론하는 게 어떤 문학 평론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시인은 굉장히 어떤 문학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항상 어떤 뮤즈를 꿈꾸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항상 긴장하면서 살고 있는 게 시인이라면은 소설가도 그렇죠. 뭐 수필가도 그렇겠지만 시인들이 항상 그 시정신을 가지고 그 시의 어떤 그 현실의 의미 또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긴장하면서 사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대하죠.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보편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치열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떤 그 시적 언어를 뽑아내는 어떤 시인들이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오늘은 얘기하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그냥 문학 일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그 시의 창작 과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를 여러분들이 접하고 시를 쓰는 어떤 과정들이야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없죠. 어떤 보편성은 있을 수 없고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사춘기 때 혹은 어렸을 때 동시를 쓰던 습관 혹은 일기를 쓰던 습관 혹은 백일장에 나가서 우연히 써봤는데 내가 재능이 있나 보다 라고 해서 어떤 계속 시를 읽고 거기에 어떤 모방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를 창작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어떤 현대 시는 자유시가 보편적이죠. 그렇죠? 네, 자유시가 보편적이지만은 어떤 조금 한 100년 전, 100년 전보다도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시의 보편적인 시는 한시하고 시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정형적인 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시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한 시다. 자기 어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시조를 창작하는 어떤 과정 혹은 뭐 한시의 사원절구라든가 칠원절구라든가 이런 거를 창작하는 과정은 지금의 어떤 시인들의 것보다 더 훈련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양의 어떤 중세시대의 소네트라든가 또 어떤 일본의 그 시조 형식 같지만은 이제 두 구절로 된 하이프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두 줄 안에 그것을 압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함축적 의미를 담아낸 단어, 시어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했죠. 또 소네트 같은 경우는 뒤에 가군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과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현대의 어떤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를 쓰는데 너무 쉽게 그런 훈련 과정 없이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가 죽었다, 시가 죽은 시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시의 남발로 인해서 시가 죽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시가 원천적 단계의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는 거죠. 어떤 우리가 이제 시인들 보면 그 선천적인 차원에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시인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천재성이라는 것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혹은 개발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천적 차원, 그러니까 경험이나 독서나 사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옛날에 그 3다라고 해서 다독, 다작, 다상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시를 쓰는데 얼마만큼 다른 시인의 시를 읽는가? 그랬을 때 다른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은 내가 그거와 비슷해져서 잘 안 읽는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시 혹은 어떤 다른 문학 작품들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시의 창작에 있어서 그런 그 창작 과정에 그것을 어떤 장르라든가 어떤 시적 관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을 뛰어넘어야지만이 위대한 시인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어요. 아비뇽 천녀라든가 뭐 이런 걸 그렸는데 이게 딱 보면은 이 정도는 나도 그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피카소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죠, 그렇죠? 처음에 어떤 그 붓을 터치하는 어떤 그 기법이라든가 어떤 미술의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후에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미래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시의 어떤 기본적인 형식이라든가 어떤 문학의 기본적인 의미라든가 시적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어떤 그 시를 쓰다 보면은 항상 발전이 없고 오류 속에 있는 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를 정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의미의 전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는 미적 감동을 주기 위한 어떤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웅변을 하면 되고, 그렇죠? 어떤 그 논술을 쓰면 되고, 논설을 쓰면 되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시라는 형식을 담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술이어야 되고, 어떤 시의 미적 감동이 동반돼야지만이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를 읽고 그것의 미적 감동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명을 받았거나 감동을 준 부분을 다시 읽고 해보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이제 시인이라고 나서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요즘에 유행하는 시만 읽는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시인들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청하, 뭐 용혜원, 뭐 이런 아주 쉽게 쓰는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 시인들의 어떤 시들만 읽다 보면은 시의 어떤 그 형상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또 어떤 어찌 보면
지금의 어떤 그 문학사에서 어떤 그 발전되어 온 과정 속에서 그 시가 그 어떤 그것을 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재라고 얘기합니다. 또 문학사의 또 보배죠.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시가 만약에 용예언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은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만 그것에 어떤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시들보다도 정통성 있는 시, 문학사 속에서 있는 존재하는 시,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과거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품, 그러니까 시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식민 시대에 어떤 훌륭한 시인들이 많이 있어요. 백석이라든가 이용학이라든가 이런 그 훌륭한 그 시인들의 시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인환이라든가 이런 시인들 읽었죠, 그렇죠? 전후 시대 사람들 읽었지만은 그 식민지 시대에 어떤 그 서구의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전통적인 조선인들의 어떤 그 미적 인식과 그것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그 시인들이 고민했던 것과 내가 그 문학 작품,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상량이라고 있습니다. 다상량, 그죠? 그 상량에서 다 헤아릴 상, 헤아릴 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유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유가 없는 시,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시들은 우리가 알맹이 없는 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용이 없는 시, 형식만 있는 시. 우리가 어떤 운이라든가 그런 형식들만 갖고 있다면은 그 어떤 공허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용만 승한 내용만 있는 것은 그것은 그 뭡니까 어떤 시적 형식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고 그 형식만 있다면 시의 형식만 있다면은 그것은 시로서 공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생각해서 나만의 시적 세계, 내가 추구하는 어떤 시적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는 시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사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다작이죠. 시 쓰는 연습을 많이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꼭 시 형식이 아니더라도 시적 시작 메모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어떤 좀그 잡스럽게라도 계속 그 어떤 메모를 갖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작품의 어떤 준비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대부분 딱 백지에다가 일필지로 쓰면 자기가 마치 천재인 것처럼 막 시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 뭐죠? 그 셀폰에다 이렇게 요즘 이제 발달해서 여기서 막 써갖고 곧바로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천재들이지만 우리가 그 천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원천적 단계 다음에 어떤 의미화 단계에서 어떤 시적 발상입니다. 긴 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게 닐케가 쓴 글입니다. 한 편의 시를 쓰는데도 사람은 여러 도시와 주민들과 건물을 바라보아야 하고 뭐 짐승들과 날아가는 새와 아침을 향해서 피어날 때 작은 꽃의 몸가짐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시골의 길 뜻하지 않는 상봉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이별 등등이나 지금도 분명치 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넉넉치 않다. 여러 밤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 신음 하는 여자들의 부르짖음, 아이를 낳고 잠든 헬스한 여자를 기억해야 된다. 죽은 사람들 곁에서도 있어봐야 하고 때때로 죽은 시체도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억을 갖는 것만으로는 넉넉치 않다. 기억이 많아졌을 때 그 기억을 숨기채 없어야 된다.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엄청난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기억만으로 오로지 시가 될 수 없다.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피가 되고 눈짓과 몸가짐이 되고 우리 자신과 구별할 수 없을 때만이 그것이 시의 첫 구절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만이 시를 써나갈 수 있다. 이렇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세계, 그러니까 우리 나 자신 이외의 것을 다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계를 다 인식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세히 하나하나 보는 과정 속에서 그 기억을 만들어내고 그 기억을 없앤 이유, 없앤다는 얘기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와 몸 속에 그것이 배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시의 첫 구절이 튀어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진주는 어떻게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의 상처죠.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몸의 자체 내에서 어떤 액을 뿜어내서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결정체가 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상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어떤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진주인데 그것이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충격이라든가 어떤 그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승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시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시적 발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식의 단계죠. 의식화의 단계입니다. 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를 여러 편 준비를 했어요. 그 시를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시가? 우리가 이제 이 시가 내가 죽었을 때 사랑을 고백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어떤 과정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는지 어떤 사랑인지 그런 것들이 좀 뚜렷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적 모호성이다라고 얘기해요. 모호성. 우리가 모호하다라는 시적 감정이 내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감정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성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모호성과 애매성은 좀 다릅니다. 애매성은 우리가 이중적인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 좀 그것을 그 이중 의미를 갖기 위해서 애매한 어떤 시어를 선택해서 애매성이라고 하지만 모호성은 아예 자체가 어떤 길인지 자체가 없는 것을 모호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또 감정이 죽을 듯이 고요한 은빛 생명체 이게 뭔지 뚜렷하게 하여튼 은유는 은유지만 은유의 형식인데 은빛 생명체가 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적 시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고 마지막 연에서 사랑했노라고 이제서야 알았노라고 그래서 더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시인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과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미국의 시인 엘리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는 정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정서로부터의 도피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시의 어떤 자기의 직접적인 감정을 숨김으로써 어떤 표현을 해야지만이 시가 어떤 의미가 분명해진다. 우리는 그 시적 감동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독자가 그것을 읽고 시적 감동을 받게끔 표현해야지만이 진정한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독자를 모가지를 끌고 들어와서 야 내가 이렇게 그 죽고 싶도록 너를 사랑했어 그런 걸 표현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뭐 전율이 일어나든가 그런 감동이 일어나게끔 해야지만이 그것이 예술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것이 그 감정의 방이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사형까지는 그 쭉 두 문장입니다. 그죠? 죽음을 알았다, 고한다. 그래서 이것은 두 문장의 글을 행가리를 하는 거죠. 두 문장의 글. 이런 시들이 많이 이제 요즘 사람들에게 시가 쉽다라는 것을 이렇게 쓰면 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행가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물론 시이죠. 시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적 감동이 있는 시인가라는 것은 의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시들을 자꾸 쓰다 보면 너무 거기가 굳은 살이 배겨서 이 이외의 시들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시를 써야 됩니다. 용혜원 아까 얘기한 용혜원 목사님의 시입니다. 그대를 사랑한 뒤로는 내 마음이 그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대가 아마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애매성이라고 그러죠. 뭐 그 독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대상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두 개의 어떤 연입니다. 바뀌는 것은 이제 마음, 영혼, 뭐 병, 불꽃, 뭐 이렇게 뭐 몇 글자 안 바뀌죠. 두 연 사이에 그런 것이 있어요. 굉장히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그죠? 쉽게 쓰여진 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어떤 예수님을 사랑한부터 나는 병을 앓게 됐고 내 영혼을 살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죠. 어찌 보면 시의 어떤 이런 뻔한 얘기들을 우리가 시에 담아낸다면 독자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훌륭한 설교가 더 좋죠. 훌륭한 일화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러한 어떤 시들이 물론 어떤 시적 감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사람들에게 사춘기 이제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거기서 발전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의미화 단계에서 그런 그 시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쓰기라는 것은 영감, 그죠?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시 정신이 있어야 된다. 과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영감이라는 말들이 이제 저기서 나온 거예요. 뮤즈, 그러니까 음악의 신이죠. 음악의 신이 어떤 시인들에게 어떤 영감을 줌으로써 그것이 표현된다. 이제 고대 사상의 어떤 하나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시인들이 항상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항상 긴장하면서 내가 어떤 시를 쓰기 위해서 항상 그 현실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고 그 내면에까지도
보려고 하는 어떤 관찰, 통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감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종교 과정도 똑같죠. 항상 뭐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를 생각하다 보면 뭔가 나에게 길을 보여주듯이 시인이 시를 쓰기 위해서 현실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항상 노력이라기보다도 긴장한 상태 속에서 현실을 본다면은 어떤 그 시의 첫 구절이 떠오른다든가 어떤 시의 구상이 떠오른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감이 떠올랐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현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상량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지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시적 세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허접하게 쓸 수도 있죠. 어떤 훌륭한 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그래서 어떤 영감, 지성, 시정신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삼다, 다작, 그죠? 다독, 가상량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미화 단계에서 이제 시적 동기가 있습니다. 모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재라든가 제재, 모티브 이런 의미가 어떤 시의 어떤 발상의 계기가 되는 것들, 그것을 이제 모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이쁘다, 가장 귀엽다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고 꽃이 폈을 때, 황혼이 졌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모티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재가 어떤 주제와 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시의 어떤 그 중심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뒤에 보여주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푸르른 나무를 봤을 때 아름답다.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면에까지 들어가는 어떤 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다음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형상화 단계에서 이제 감수성입니다. 오감을 통한 감수성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의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인간의 인식 과정이 감성과 이성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시 예술 분야는 어떤 감성의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오감, 그러니까 눈, 코, 입, 그죠? 미각, 청각, 시각, 촉각 이런 오감과 이제 그것을 공감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활짝 우리의 시인의 감각을 활짝 열어야지만이 일상생활의 어떤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드러낸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저녁에 누워 있으면 이제 지난 목요일이었죠. 누워 있으니까 비가 오는 소리가 나요. 졸졸졸졸. 봤더니 눈이 녹는 소리였죠. 그죠? 그런 어떤 그 감각, 또 어떤 풀벌레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한번 그 시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택 시인의 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함이라는 시예요. 좀 기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낭송 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저기 현재 읽으세요. 현재 읽으세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여?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에 들어온다. 어둠 속에 들리니 벌레 소리는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귀드람이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그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그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웅웅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를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를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불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어떻습니까? 아까 두 편의 시를 봤죠? 그 어떤 무명 습작자라서 이름은 안 밝혔지만 습작의 시인하고 용혜원 시인의 시하고 김기택 시인의 시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인이 직접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절제돼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감각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물에 대해서 관찰이 있죠. 그죠? 작은 어떤 그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울음소리와 그 더 작은 소리들. 또 뭐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뭡니까 감각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표현이 좋았고 어둠 속에 들으니 벌레 소리들 하나다. 이게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리를 이제 어떤 시각적인 표현으로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감정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시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독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세속 세계에 너무 시달려서 그 작은 소리들 작은 소리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시적 자아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일 수도 있죠. 그죠? 우리 같은 보편적인 소시민들이 어떤 거대한 그 과정 속에서 소외당하고 내가 내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시적 자아, 시적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입이 되고 있죠. 그런데 감정이입이 그렇게 뭐랄까 직접적이지 않고 우회적이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김기택 시인이 한 10년 전에 발표했던 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상화 단계에서 감수성을 열어놔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또 관찰이 필요하죠. 아까 이제 김기택 시인의 시를 보면 관찰 어떤 눈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어떤 그것을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훌륭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형상화 단계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인식 단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서 이제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형상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상상력에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시인이라고 한다면은 발명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발명가는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에 대해서 열어주는 것이 시인입니다. 우리가 그냥 꽃이 아름답다. 당연하죠. 꽃이 아름답죠. 그것을 백날 얘기해봤자 감동이 없어요. 장미는 아름다운 거. 그렇죠? 여인은 아름다운 거니까 백날 얘기해봤자 아름답지 않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달리 표현하다는가 우리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한 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시인의 의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겼나? 계속 얘기해서. 좋나? 흰 목련꽃을 엄마 여기 조개꽃이 피었어. 박물이 끓어 넘친 자국을 엄마 여기 눈이 내렸어. 벚꽃이 지는 걸 엄마 바람에 꽃을 아프게 하는 거야. 좋은 냄새를 엄마 이게 꽃이 피는 냄새야. 겁도 없이 5년 10년 일생이 걸려도 내가 못 가는 거리를 단숨에. 그 양선희 시인의 어린 것들이라는 시예요. 우리가 어떤 그 기존 관념에 어떤 조금 그 세속적인 생각에 이렇게 고정돼 있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돌아가면, 그죠?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돌아가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 그죠? 목련꽃을 조개꽃이라고 하고 밤물이 끓여 넘친 자국을 눈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기성 어떤 너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떠오르지 않는 시각이죠. 그렇지만은 시인은 그것을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동화적 발상이라든가 관점을 바꿔보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황지우 시인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라는 시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울림이 있으니까. 손효석. 제가 읽어볼까요?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부의 나무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벌받는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온 힘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불을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는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그 황지우 시인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 이르는데요. 어떤 나무의 입장이 아니라 나무를 가지고 어떤 그 80년대의 어떤 시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그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이 다 경험한 어떤 포갑 정치였잖아요. 그런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겨울이지만 그것을 인구해내고 시련을 버텨내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민중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봤을 때 아름답다, 푸르름이 좋다, 이것보다도 그 나무가 세월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역사의식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런 시들이 어찌 보면은 의미 있는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현실 참여시는 굉장히 시 자체가 선동적이다, 뭐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감정이 절제돼 있죠. 뭐 나가서 누구를 때려부시자 뭐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읽는 순간에 어떤 그 역사의 어떤 힘듦, 그것을 극복해야 될 의지, 내 자신이 어떤 그것의 일원이다, 뭐 이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이제 인식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시가 형상화가 잘 됐다.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를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이경화.
저요? 저 웅변할게요. 예, 이거는 그렇게 눈 감고 그렇거든요. 빗소리 듣네.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돌아 다시 하늘로 비 쏟는 소리 듣네. 내 마음속 파추 앞에 듣네. 귀 열리어 삼라만상 숨쉬는 소리 듣네. 추위를 끌고 오는 초겨울의 저 비, 산성비에 시드는 먼 숲속 나무들 저 한숨 소리, 내 마음속 파초잎에 귀 열리어 모든 생명들 신음소리 듣네. 신음소리들 모여 하늘로 비 솟는 소리, 굳히는 소리, 영상 소리 듣네. 사람아 사람아 외쳐 부르는 소리 듣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인이 현실만을 그냥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것만 본다면은 우리가 나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우리 이 생태가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뭐 지구 온난화다 뭐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구 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좀 지구의 어떤 생태계 위기죠. 근데 시인이 아름다운 나무가 또 황혼이 이것만 얘기한다면은 참 답답한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시가 그 전반부까지 귀 열려 삼라만상 숨쉬는 소리 듣네까지는 그냥 그 어떤 소장시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가서 산성비에 시들어, 그죠? 숲속에서 나무가 인간들에게 하는 소리를 얘기하는 그것을 시인이 듣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아 사람아 제발 멈춰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네. 그죠? 시인이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면 시인이 필요가 없죠. 그 나무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만, 그죠? 땅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이 시인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을 보는 시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지아가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었죠, 그죠? 70년대.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뭐 아까 얘기한 선동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곳에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멈춰 있어요. 어떻게 하라라기보다는 스스로가 독자가 깨닫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다음 요 문인수 시인의 시입니다. 네. 저기 정룡이 무슨 일이야? 채와 국 사이 동백진다 문인수 지리산 안고 섬진강을 참 긴 소리다. 저녁 노을 시뻘건 건물에 씻고 나서 저 달 소리국 하나도 중천 높이 걸린다. 산이 무겁게 발원의 선해가 다시 어둑어둑 고쳐 눌러앉는다. 이 미친 향기의 부채는 어디 숨어 춤추나. 매화 폭발 자욱한 그 아래를 봐라. 뚝뚝뚝 듣는 동백의 대가리들. 선혈의 천둥 난타가 지나간다. 여기서 지리산은 소리꾼이죠, 그죠? 지리산이 이제 이 어떤 이런 상상력이에요. 강이 있고 섬진강이 있고 여기 이제 지리산이 있고 거기에 앉아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북을 치면서 그것을 하나의 판소리를 형상한 거죠. 그런데 그 소리가 여기 보면은 매화 폭발 자욱한 그 아래를 봐라 이랬을 때 어떤 그 소리와 그 자연의 어떤 그 꽃이 피는 개화하는 그 과정을 서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인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시인이 어떤 그 묘사를 하되 그 묘사 안에 어떤 그 우주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다른 예술과 다른 점은 그거예요. 또 예술이고, 그죠? 미술도 예술이고, 또 음악도 예술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상상력을 담아낼 수 없다. 다른 예술적 장면들은 건축에서 이걸 담아낼 수 없죠. 시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는 은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타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시의 상상력에서 먼저 기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시죠? 마르셀 뒤시장의 샘이라는 그 예술 작품이에요. 이것은 이제 전시회에 갖다 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죠?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이냐, 때려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예술 작품이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명호가 예술 작품이라고 이걸 또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웃죠, 사람들. 그죠? 시인은 바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최초로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이 뒷상이 그것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예술이 된 거죠. 정명호가 그것을 갖다 놓으면 예술이 아닙니다. 그죠? 그랬을 때 발견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발명이 아니라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어떤 발견이라는 것은 수많은 어떤 삶의 편린들 중에서 파편들 중에서 그것들을 잘 조합해내고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발견입니다. 그것이 시인이 해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문학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문학은 1차적으로 기존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어떤 발견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황지우 시인 작품이 이제 2개를 했는데 1년만 읽어보고 2년은 너무 야하니까 읽지 마세요. 속으로 읽어보시고. 숙자는 남편이 야속해. 길중은 밤늦게 돌아온 숙자에게 핀잔을 주는데 숙자는 하루 종일 고생한 수고도 몰라준 남편이 야속해 화가 났다. 해옥은 조카 창인이 은미를 따르는 것을 보고 명석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모는 명석과 은미의 초라한 생활이 안쓰러워. 지금은 그 신문에 그게 안 나오지만 TV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금 그날에 할 줄거리들, 드라마의 줄거리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입니다. 숙자는 남편이 뭐 야속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뽑고 이렇게 그 TV 프로그램에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것은 그 여자 화장실은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에 주로 이런 낙서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아주 그 장편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주 긴 이야기, 짧은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시인은 요 두 면을 달랑 제시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시라고 얘기해요. 아까 마르셀 뒤시장의 샘과 황지우의 이 숙자는 남편이 야속해. 이 두 가지는 새로운 발견이죠. 어떤 기존의 시 형식에 대해서는 어떤 예술 형식에 대한 탈피입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 그 TV 드라마가 그 화장실 글에 써 있는 그 야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죠. 어떤 그 배출입니다. 감정의 배출이죠, 이거는. 그죠? 그거나 TV 드라마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냥 거기에서 뭔가 읽고 어떤 새로운 인식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TV 드라마를 보고 그 시간을 때우는, 감정을 배출시키는 어떤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황지우 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새로운 발견이고요. 김종삼의 장편 한번 보시죠. 남성정원.
못하세요? 신전이 뭐니까? 뭐요? 뭐요? 작년 1월 7일 나는 형 정문이가 위독하다는 전달을 받았다. 23개였다. 골목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허술한 차림의 사람이 다가왔다. 한미병원을 찾는다고 했다. 그 병원에서 2딸 아이가 죽었다고 했다. 부여에서 왔다고 한다.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한다. 나이는 22, 19. 함께 가며 주고받은 몇 마디였다. 시체실 불이 켜져 있었다. 관리실에서 성명들을 확인하였다. 어서 들어가 보라고 한 적 조금 있다가 본다고 하였다. 고맙습니다. 여기 장편이라는 게 있어요. 장편은 뭐예요? 소설의 어떤 형식에서 꽁트죠, 그죠? 꽁트입니다. 시가 이제 꽁트 형식이 있어요. 여기서 시적 자는 나는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가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를 그냥 서술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장편의 형식처럼, 그러니까 소설의 형식처럼 시간이 있고 시적 대상이 있죠, 그렇죠? 허술한 차림의 사람,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탄가스에 그 딸 둘이 이제 꽃다운 나이에 죽었다. 슬프다, 슬프다 이런 감정도 없죠, 그죠? 주고받은 것이 몇 마디다. 굉장히 드라이하죠, 또 건조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그냥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감정이 어떻다, 그 사람이 어떻게 슬프다, 이런 것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시를 읽는 순간에 한순간에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인식이 나오죠. 그죠?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나옵니다. 시가 마지막에 그 딱 의미가 되었어요. 어서 들어가 보라고 한즉 조금 있다가 본다고 하였다. 요 두 행에 어떤 이저 시적 대상이죠. 그 아버지의 감정이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시는 두 행을 통해서 어떤 시의 어떤 형식, 그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옮긴다, 이 묘사를 한다는 것에서 기존의 시의 형식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시적 자아가 배제되어 있고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어요. 시적 자아가 시 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이입하는 게 보통 시 형식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멀리 있다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새로운 발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의 파괴죠. 그래서 발전적 상상력은 결국 소재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독자들에게 기존의 선입관을 버리고 새롭게 이해를 촉구할 수 있어야 되고 독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에 대하여 아무런 변화를 요구할 수 없는 시는 새로운 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게 조금 그러면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적 표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너무 이제 그 역설적이죠. 우리가 역설이라는 것은 어찌 우리 시 자체가 논리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논리의 세계는 현실 세계죠. 그렇죠? 그 논리의 세계를 뛰어넘는 게 바로 역설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에서는 그런 역설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다 해명될 수 있죠.
그죠? 뭔가 그 어떤 그 자체 내 그 어떤 침묵 속에서의 어떤 아우성, 뭔가 한 거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유치하는 깃발인데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논리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그 작품을 읽는 순간에 그냥 다른 글을 읽는 것처럼 지나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랬을 때 아우성은 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소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 글을 읽기를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낯설게 하기다라고 얘기해요. 시가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는 시 독서를 방해하기 위해서 방해를 함으로써 독자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낯설게 합니다. 낯설게 함으로써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시에 있어서의 어떤 기법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다음 달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또 대학 교수 강의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연휴 오늘도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요. 다음 달에 일단 3개월이 시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것을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하고 또 토의해서 교수님이 플로리다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리고 10년을 사시다가 이 지역으로 작년 말 12월에 잔스크릭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널널한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부탁했어요. 제가 우리가 연속으로 공부를 못하는데 정말 우리한테 좋은 강의를 해줍시다 해서 이렇게 오신 거니까 다음 달에 오늘 행사 때문에 많이들 빠지셨어요. 다음 달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실의 강의실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사 선생님 오실 때는 반드시 예의상 이렇게 이름표를 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공부하고 그럴 때는 이름표는 안 답니다. 그리고 출석부도 안 합니다. 이게 사진 한 장이 그날의 출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부인 두 분도 계시지만 한 번은 외부인도 찍고 한 번은 우리끼리 또 찍고 또 출석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찍을 때는 다 조용히 계셔. 무서워. 그렇죠. 웃어야 돼요.